성질은 불같고 자비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호랑이 임금 이용. 그가 오늘 새로운 후궁을 맞이한다. 궁궐에는 이용이라 불리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불같고 악독했는지에 대해서는 팔도강산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말도 안 돼. 그가 한번 호통을 치면 궁궐 기와장이 덜덜 떨리고 처마 밑에 둥지를 틀던 제비들도 새끼를 버려두고 피신을 갈 정도였습니다. 궁녀들은 임금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이 멎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내관들은 임금과 눈이 마주치면 그날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흘 밤낮을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용은 30이 넘도록 자신의 불같은 성질을 받아줄 리가 없어 늘 외로운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랑이 임금에게 간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 주상전하. 상대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옥분이었습니다. 가문은 비록 기울어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으나 옥분의 배움은 바다보다 깊었고 얼굴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맑은 달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아주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의 물결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집마당에 벼락이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키우던 강아지가 반가워 달려들어도 그저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분을 보며 산속에 박힌 바위 같다 하여 돌부처라 불렀죠. 사실 옥분의 집안은 대대로 전설적인 무관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흐름에 밀려 칼을 내려놓고 산속에 숨어 지냈으나 그 뜨거운 무인의 핏줄은 옥분의 몸 안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든 새벽마다 홀로 일어나 무예를 익혔습니다. 옥분이 휘두르는 나뭇가지는 날카로운 진검보다 매서웠고 가냘픈 몸매 안에는 장정선엇이 한꺼번에 덤벼도 끄떡없을 괴력을 품고 있었죠. 한 손으로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인이었습니다. 이런 옥분이 호랑이 임금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궁으로 향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하루도 못 버티고 쫓겨나거나 울며 뛰쳐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가마 안에서 꾸벅꾸벅 졸 정도로 태평했습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발걸음이었죠. 불을 뿜는 용과 차가운 얼음 바위가 만나는 역사적인 기싸움이 이제 막 궁궐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임금 이용은 옥분의 길을 꺾기 위해 본격적으로 후궁 길들이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내공이 꽉 찬 무림의 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군졸들의 찌든 군복 500벌을 마당에 쌓아놓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얼음물을 가득 채운 대야를 내밀며 독서를 퍼부었죠. 후궁이 되었으면 손에 물은 묻혀봐야지.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빨래를 모두 끝내지 못하면 네가 입고 있는 그 무명 치마도 압수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상궁들은 마마, 제발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옥분은 평온하게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얼음물에 손을 담그더니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향기를 손끝으로 보냈습니다. 차갑던 물은 순식간에 미지근하게 변했고 옥분의 괴력으로 빨래를 한번 쥐어짜자 찌든 때가 비명도 못 지르고 빠져나갔습니다. 500벌의 빨래는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옥분은 빨래를 털어널며 전하, 천물 마사지를 하니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해졌사옵니다. 다음에는 1000벌 정도 부탁드리옵니다. 임금은 혈압이 상승해 죽을 지경입니다. 빨래 작전이 실패하자 임금은 옥분을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엔 성인 남성 몸통만한 통나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인이 요즘 밤마다 추워서 잠을 못 잔다. 네가 직접 이 장작들을 패서 구슬땀을 흘려봐야 전하의 은혜를 알겠지. 도끼를 들어라! 옥분은 도끼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주걱 하나를 집어들고 통나무의 결을 툭 건드리자 쩍 소리와 함께 단단한 참나무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두부를 자르듯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임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눈이 침침한 것인가? 아니면 저 여인이 요술을 부리는 것인가? 임금은 나무 주걱에 무슨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려다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헐레벌떡 도망쳤습니다. 임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식단 조절을 택했습니다. 옥분의 상에는 반찬 하나 없이 덩그러니 맨밥 한 그릇만 올리게 했습니다. 임금은 고기 반찬을 우걱우걱 씹으며 옥분을 비웃었습니다. 반찬이 없으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긴 하느냐?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굴비 대가리 하나 정도는 하사하마.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산의 진미를 먹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맛있게 밥을 씹었습니다. 옥분은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밥이 참으로 달군요. 전하의 덕분인지 쌀알 하나하나에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한 그릇 더 주시겠습니까? 이 년은 배돼지에 거지가 들었나? 왜 저렇게 잘 먹는 것이냐? 옥분은 앉은 자리에서 맨밥 3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먹던 고기 반찬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 이용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빨래 500벌을 2시간 만에 끝내고 주걱으로 장작을 패며 맨밥을 꿀맛처럼 먹어치우는 옥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임금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옥분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옥분의 처소 마당에는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한 공기 소리였죠.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이던 임금은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만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옥분이 무언가를 들고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궁궐 부엌에서나 쓰는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성인 장정 넷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옥분은 마치 가벼운 부채라도 든 것처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팔 근육이 달빛 아래 단단하게 빛났고 그녀가 맷돌을 휘두를 때마다 강한 바람이 임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은 맷돌을 내려놓더니 이번에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팡!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마당 끝에 있던 커다란 항아리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주먹에 내가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을 그가 오늘은 옥분의 처소 앞에서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하며 조심스럽게 기척을 살폈습니다. 부인, 잘 잤느냐? 혹시 밤사이에 몸이 찌푸둥하거나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내 특별히 의원을 불러 진맥이라도 보게 할까 하여 들렀느니라. 옥분은 평소와 다름없는 돌부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첩은 아주 잘 잤사옵니다. 다만 어젯밤 꿈에 아주 무거운 돌을 옮기는 꿈을 꾸었더니 팔다리가 아주 가뿐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눈밑이 이리 어두우십니까? 혹시 밤새 잠 못 이루고 누군가를 훔쳐보기라도 하신 것입니까? 임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 알고 있구마. 왕이용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겠느냐. 그나저나 날이 부쩍 추워졌구나. 내 생각해보니 네게 맨밥만 먹으라 한 것은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 오늘부터는
수라간에서 가장 질 좋은 고기와 보양식을 네 처서로 매일 보내라 명하겠노라. 많이 먹고 제발 힘을 조금만 아껴 쓰거라. 임금은 이제 옥분을 괴롭힐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옥분이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죠. 궁궐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천하의 폭군이 후궁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옥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잘해줘도 들뜨지 않았고 예전처럼 독서를 내뱉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옥분의 단단함은 점차 임금의 거친 성정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당했다는 공포는 어느덧 저 여인이라면 내 나라와 내 목숨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다라는 깊은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화롭던 궁궐에 피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왕위를 탐내던 숙부와 부패한 대신들이 사적으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백궐 담장을 넘은 것이죠. 폭군 이용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 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권력에 미친 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궁궐을 뒤흔든 반란의 불길. 순식간에 침전 앞까지 들이닥친 반란군들로 인해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임금 이용은 막상 칼날이 코앞에 닥치자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나를 지켜라!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겁에 질린 내관들과 상궁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죠. 그때 육중한 침전 문이 벌컥 열리며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무명 치마 차림에 대추나무 비녀를 꽂고 있었죠. 임금은 옥분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린 죽었어. 저들의 칼날을 보시오. 어서 숨어야 하오. 하지만 옥분은 임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걱정 마십시오. 소첩이 잠시 마당 청소를 하고 올 테니 전하께서는 식어가는 찬물이나 마저 드시고 계십시오. 옥분이 마당으로 나서자 수십 명의 반란군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계집의 치마 폭 뒤에 숨는구나. 비켜라. 아니면 니년의 목부터 치겠다. 옥분은 대답 대신 머리에 꽂혀있던 대추나무 비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을조렸죠. 궁궐의 밤은 고요해야 하거늘 소란이 너무 심하군. 그 순간 옥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반란군들이 휘두르는 칼날 사이를 나비처럼 빠져나가더니 대추나무 비녀로 적들의 혈도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소리와 함께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반란군 우두머리가 직접 칼을 휘둘러 옥분의 어깨를 내리치려던 찰나 옥분은 한 손으로 칼날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무엇냐? 사람의 손이 어찌 칼날을 잡는단 말이냐? 옥분은 힘을 주어 칼날을 으스러뜨리고는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거대한 해태의 석상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반란군들의 발치에 쿵 하고 내던졌죠. 땅이 울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옥분의 서늘한 눈빛이 반란군들을 훑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다음은 이 석상처럼 머리가 땅에 박힐 줄 아십시오. 석상이 박살난 광경을 본 반란군들은 오줌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돌부처 귀신이 나타났다. 궁궐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옥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전으로 돌아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마당 청소가 끝났사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임금 이용은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무예를 닦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임금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당신을 구박하고 괴롭힌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소. 당신은 나를 지켜준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요. 임금은 그날 이후로 옥분을 단순히 후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옥분에게 지혜를 구했고 그녀의 조언을 듣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성격은 온데간데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으로 변모해갔죠. 옥분 역시 변함없이 돌부처 같은 미소로 임금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임금이 옛 성격이 나와 화를 내려 하면 옥분은 슬며시 대추나무 비녀를 만지작거렸죠. 그러면 임금은 즉시 허허, 내가 잠시 목소리가 컸구나.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라며 허허실실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하고 단단한 마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호랑이 임금을 무릎 꿇린 것은 옥분의 강력한 무술이기도 했지만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깊고 따뜻한 포용력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길고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을 제압하고 궁궐의 영웅이 된 옥분. 이제 임금 이용은 옥분이 없으면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옥분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이 옥분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지방의 한 고을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사또라는 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기생들과 놀아난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임금 이용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그놈의 목을 치겠다 소리쳤지만 옥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말로만 엄포를 놓으시면 그자가 미리 증거를 없애고 발뺌할 것이옵니다. 차라리 소첩과 함께 직접 내려가 그자의 밥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구경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임금은 옥분과 함께 평복으로 갈아입고 잠행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행여나 옥분이 힘들까봐 가마를 태우려 했지만 옥분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도 축지법이라도 쓰듯 산길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헉헉대며 옥분의 뒤를 쫓느라 진땀을 뺐죠. 두 사람이 도착한 고을의 사또 최가는 마침 자신의 생일이라며 백성들에게서 뺏은 소화돼지를 잡아 거창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임금과 옥분은 허름한 차림으로 잔치판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이놈, 백성들은 죽 먹을 물도 없어 허덕이는데 사또라는 자가 어찌 이리 기름진 고기만 탐한단 말이냐? 임금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사또 최가는 콧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거지발사기 같은 놈들이 와서 짖느냐?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 매질을 하고 계집은 관과 부엌에 처박아라. 군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임금은 본능적으로 옥분의 뒤로 쏙 숨었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군졸들의 몽둥이가 두 동강했고 그들의 상투가 힘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상 위에 놓인 커다란 돼지머리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사또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사또, 밥은 먹고 혼나야지요. 이 고기가 백성들의 피눈물인 줄 안다면 목구멍에 잘 넘어가나 끝까지 씹어보십시오. 사또 최가는 돼지머리에 입이 막힌 채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옥분은 사또를 마당으로 끌고 나오더니 그곳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집채만한 수석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이 바위가 참으로 단단해 보입니다. 사또의 머리가 단단한지 이 바위가 단단한지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옥분이 한 손으로 그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자 사또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백성들까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임금 이용은 이때다 싶어 품 안에서 어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이 나라의 주상이다. 탐관오리 최가는
당장 직위를 박탈하고 유배를 보내며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옥분이 든 바위가 자신을 덮칠까봐 아예 기절해 버렸죠. 궁으로 돌아오는 길, 임금 이용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오늘 당신 덕분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소. 나 혼자 왔다면 화만 내다가 칼을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곁에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구려. 전하, 강한 힘은 백성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데 써야 함을 소첩도 오늘 다시 배웠사옵니다. 이제 궁에 가면 소첩이 전하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사옵니다. 궁에 도착한 옥분이 임금에게 준 선물은 다름 아닌 대추나무로 깎은 숟가락이었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밥을 드실 때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첩이 맷돌을 들 일은 다신 없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그 숟가락을 가슴에 품고 평생토록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비명을 지르던 밤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은 흡사 거대한 짐승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빗줄기 사이로 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조선의 국모, 중전 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정갈하게 닦인 궁궐의 박석 위로 진흙 섞인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섞어라. 대비의 서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채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비단옷이 몸에 감겨 숨통을 죄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중전 체리는 듣거라. 너는 천한 가문의 법도를 들여와 궐의 기강을 어지럽혔고 칠거지약 으뜸인 후사를 잊지 못한 죄가 중하다. 이에 너를 패서 인하여 성 밖으로 내치노라. 대비의 교지가 끝남과 동시에 상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장식하던 칠보비녀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깨졌고 봉황이 새겨진 당이는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체리는 그 모멸의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대전 그늘 아래 숨어있는 산에 왕 이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를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한다 속삭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 사랑은 한낱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체리는 광화문 밖 차가운 진흙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웅장했던 성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황 하는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체리는 진흙탕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스며들고 깨진 무릎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패비라지 애교재수가 없으려니 왕실의 애군을 가져왔다더군.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깨진 기와 조각을 쥐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선명한 핏줄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을조렸습니다. 이 비가 멈추고 땅이 굳으면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숫자로 세상을 읽는 귀신이 되어 돌아오리라. 전하, 어머님, 당신들이 가진 그 화려한 기둥 하나까지 내 반드시 비독촉을 하러 갈 것이니 부디 무병장수하며 기다리소서. 그날 밤 체리는 이름과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 수표교 아래. 그곳은 인간의 법도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지대였습니다.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다리 밑 거지굴에 체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때 향긋한 침향 속에 잠들던 여인은 이제 가만히 조각을 덮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거지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를 씹으며 생존을 배웠습니다.
거울 대신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칼을 들어 비단결 같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잘라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정을 칠해 추한 사내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조선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보부상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양에 가뭄이 들어 소금이 귀해졌다더군. 이번에 영남 지방 미국 상단이 사재기를 시작했다는데. 체리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다리 기둥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값이 1푼 오르면 배춧값이 2푼 오르고 숯값이 떨어지면 한양의 대갓집들이 연회를 열기 위해 비단을 주문할 것이라는 흐름. 궐안에서 국가재정장부를 몰래 탐독하며 익혔던 그 천재적인 감각이 저작거리의 생존 본능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지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대신 정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느 대감이 어느 기생집에서 얼마를 썼는지 알아오너라. 어느 포도청 포졸이 뒷돈을 받았는지 알아오너라. 사람들은 그녀를 수표교의 미친놈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한 정신으로 조선을 숫자로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칼로 쟁취하는 권력은 반역이 되지만 돈으로 쥐어짜는 권력은 천명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체리는 수표교를 떠나 한양 최대의 상단인 만월 상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친 그녀가 상단주 앞에 내놓은 것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주인장, 당신의 장부에는 3,000냥이 비어 있소. 그 돈이 어느 행수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행수가 누구와 결탁해 당신을 몰아내려 하는지 이 장부에 적어두었소. 나를 서기로 쓰시겠소? 아니면 한 달 뒤에 파산하시겠소? 상단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장부의 귀신 설 행수의 화려한 등장이었습니다. 만월 상단에 들어온 체린, 아니 설 행수는 단숨에 상단의 모든 숫자를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해가 뜨기 전 시장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밤늦게 촛불 아래서 전국의 물류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단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상단을 지켜온 원로 행수들은 굴러온 돌인 설 행수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특히 상단의 2인자였던 최 행수는 설의 명석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최 행수는 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권례 납품용 비단 500피를 미리 빼돌린 뒤 장부에는 설이 횡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상단주가 노발대발하며 설을 끌어냈습니다.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놈의 목을 관아에 넘기겠다. 하지만 설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상단주님, 그 비단은 최 행수의 처가댁 창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 행수가 지난 10년간 상단주님의 명의를 도용해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으며 모은 재산이 상단 전체 가치보다 큽니다. 지금 누구를 관아에 보내시겠습니까? 최 행수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은 그 자리에서 최 행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리고 그의 모든 재산권과 인맥을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의 약점을 숫자로 기록하여 그들의 숨통을 쥐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설 행수의 허락 없이는 한양 도성에 쌀 한 톨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단주를 넘어 조선 상권의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거대한 치부책을 펼쳤습니다. 그 첫 장에는 7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대비와 간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구나. 어머님, 그리고 전하. 이제 제가 보낸 청구서를 받으실 시간입니다. 한양의 상권을 집어삼킨 설 행수, 아니 패비 체린의 시선은 이제 담장 너머궐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비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고귀한 척 하나 속은 썩은 열매처럼 탐욕스럽고 한 번 눈에 들어온 사치품은 기어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노파.
체리는 그 욕망의 구멍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자란 향료를 준비해라. 자라는 청나라 황실에서도 황후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설의 향료였습니다. 체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전국의 거상들을 매수해 조선으로 들어오는 자란 향료의 씨를 말려두었습니다. 시장에서 자란이 자취를 감추자 궐안의 여인들은 조급해졌습니다. 체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가짜 상인을 내세워 대비에게 접근했습니다. 마님, 이 향료는 서역에서 온 진상품으로 한 방울만으로도 죽은 피부를 살리고 젊음을 되찾아준다 합니다. 청나라 황후도 이것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라더군요. 대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늙어가는 육체와 사그라지는 권력에 집착하던 그녀에게 그 제안은 단순한 향료가 아닌 영원한 권세로 들렸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대비를 달구었습니다. 물량을 조금씩만 풀어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렸고 대비는 그 향료를 독점하기 위해 왕실의 비자금 창고인 내수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내수사의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체리는 덫을 더 깊게 팠습니다. 마님, 청나라 상단과 직접 계약을 맺으십시오. 비단 무역의 독점권을 얻으시면 조선의 국고보다 더 큰 부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비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소유의 종토와 별공, 심지어 미래의 세금 징수권까지 담보로 하는 문서에 옥새를 찍었습니다. 체리는 어둠 속에서 그 문서들이 자신의 책상 위로 도착하는 것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7년 전 체린을 빗물 속으로 밀어냈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키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체리는 미리 매수한 선단을 시켜 풍랑으로 인한 무역선 침몰기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배가 가라앉았답니다. 마님의 모든 재물과 향료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비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궐문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 빚쟁이들은 모두 설행수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왕실의 품위는 무너졌고 궁궐의 기둥 하나까지 압류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대비가 소중히 여기던 비단유와 찻잔이 저잣거리 상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 체리는 가마를 타고 궐문을 향했습니다. 7년 전 맨발로 나갔던 그 문을 이제는 조선의 주인으로서 들어선 것입니다. 가마가 근정전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내립니다. 대비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설행수, 제발 이 문서들을 돌려다오. 네, 너에게 정경 부인의 자리를 주고 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마.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서늘하고도 맑은 눈동자는 잊을 수 없는 패비 체린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7년 전 그 밤 저에게 재앙이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대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왕 이용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체린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 아니, 체리나, 내가 잘못했다. 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마. 다시 이 자리에 앉아다오. 내가 너를 다시 국무로 받들겠다. 체리는 왕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에서 낡고 피 묻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전하, 저는 이 더러운 자리에 다시 앉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하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옥좌가 얼마나 추악한 거지 뒤에 세워졌는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체린이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궐 안의 비사를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대비가 자신의 친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숨지자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궁박천민의 자식을 데려와 왕자로 둔갑시켰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웃, 당신의 몸속에는 왕의 피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데뷔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왕일 뿐입니다. 진짜 왕자는 이미 20년 전 차가운 우물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요. 대전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왕 이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에 피눈물을 쏟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데뷔는 미친 듯이 웃으며 장부를 뺏으려 했지만 체리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골의 주인은 나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끌어내어라. 체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데뷔와 가짜 왕 이용을 도성 박작은 주막의 일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평생 남의 피를 빨아 사치를 누렸던 그들은 이제 제 손으로 물을 깃고 백성들의 욕설을 들으며 남은 국밥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체리는 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상징인 용포를 찢어 주막의 행주로 던져준 뒤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필요 없다. 제 삶의 무게를 숫자로 책임지는 자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체린의 장부 마지막 장에는 더 이상 숫자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만월의 밤, 패비 체리는 옥좌라는 감옥을 부수고 만인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화가 쪽빛 물을 들인 비단을 개울물에 헹구고 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비단 위로 은은한 광채가 감돈다. 이때 갓을 삐딱하게 쓴 평복 차림의 이선이 휘청거리며 나타난다. 이것 참 기이하구나. 달빛을 물속에 가두어 헹구는 여인이 있다니. 내가 술에 취한 것이냐? 아니면 달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냐? 밤눈이 어두우신 선비님이시군요. 이건 달이 아니라 비단입니다. 갈 길 바쁘시면 어서 지나가시지요. 비단이라 그런데 어찌 내 손이 닿을 때마다 그놈이 파르르 웃는 것처럼 빛이 나는 것이냐? 이선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설화의 손을 빤히 바라본다. 설화는 무안한 듯 비단을 챙겨 일어나려 하지만 이선이 먼저 다가와 젖은 비단 한쪽을 잡아준다. 옷이 다 젖습니다. 젖으면 말리면 그만이지. 자,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하려 했느냐? 내 보기보다 힘이 장사란다. 두 사람의 손이 차가운 물속에서 스친다. 이선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설화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며칠 뒤 이선은 맛있는 간식을 잔뜩 사들고 다시 설화를 찾아온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용하다는 집의 꿀떡이다. 비단 짠다고 기력이 쇠했을 텐데 좀 먹어두거라. 선비님은 할 일이 참 없으신가 봅니다. 매일 여염집 담장을 넘으시니. 할 일이야 많지. 그런데 여기 오면 그 골치 아픈 일들이 다 잊히니 어쩌겠느냐. 자, 해보거라. 이선이 직접 꿀떡 하나를 집어 설화의 입가에 가져다 댄다. 설화가 당황하며 직접 먹으려 하자 이선은 장난스럽게 손을 뒤로 뺀다. 내가 직접 사온 성의를 봐서라도 해야 한다. 아주 많이 달군요. 떡이 단 것이냐, 내가 단 것이냐. 이선은 훅 들어온 자신의 말에 본인이 더 당황해 헛기침을 내뱉고 설화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인다. 이선이 설화의 배틀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구경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실을 이렇게 넣고 덜커덕하면 되는 것이지. 아유, 선비님. 그렇게 세게 하시면 실이 다 꼬입니다. 부드럽게 이렇게요. 설화가 뒤에서 이선의 손을 감싸쥐고 배틀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선은 비단질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손을 감싼 설화의 작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다. 참으로 고운 손이구나. 비단을 짜기엔 너무 아까운 손이야. 장인의 손이 곱긴요. 여기저기 굳은 살투성이입니다. 아니다.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내 평생 이 손만 잡고 살 수 있다면 저 높은 곳에 금은 보아도 다 필요 없겠구나. 이선은 설화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춘다. 설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몰아쉰다. 이선의 눈빛은 장난기를 지우고 오직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선은 설화에게 화려한 꽃신 한 켤레를 선물하고 함께 시장통을 걷는다.
이리 비싼 신을 제가 어찌. 신이 주인을 잘 만난 것이지. 자, 오늘 하루는 나를 서방님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돌아다녀 보자꾸나. 네, 서방님. 그럼 저기 저 맛있는 국밥도 사주시는 겁니까? 국밥이 다 무엇이냐. 이 시장을 통째로 사달라 해도 사줄 것이니 마음껏 골라보거라.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웃으며 저작거리를 누빈다. 왕의 위엄도 장인의 고단함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노을이 지는 길목에서 이선은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인다. 설화야, 내일도 모레도 달이 뜨는 밤이면 항상 여기 있겠다. 너는 그저 나를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된다. 설화가 후궁숙의 윤씨가 되어 입궐한 지 일주일째. 엄격한 궁궐 예법과 시기 어린 눈총에 시달리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밤에 후원을 걷고 있다. 그때 나무 뒤에서 누군가 설화의 팔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다. 누구세요? 나라. 네, 서방님. 설화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골룡포를 입었지만 장난기 어린 눈매는 그대로인 이선이다. 전하 어찌 채통도 없이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상산 어른이 보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채통보다 내 갈증이 급했다. 너를 지척에 두고도 숙이라 부르며 멀찍이서 바라만 봐야 하는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냐? 이선은 설화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기 쪽으로 밀착시킨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북촌 개울가에서 맡았던 그 풀내음이 감도는 듯하다. 드디어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날 밤.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설화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이선이 다가와 설화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는다. 설화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여기서는 왕도 후궁도 아니다. 전하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가 전하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은 설화의 비녀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쪽빛 천조각 하나를 꺼낸다. 예전 설화가 그에게 주었던 첫 번째 비단 조각이다. 보아라. 나는 매일 밤 이 천을 만지며 내 손길을 느꼈다. 거란의 화려한 비단들은 차갑지만 내가 짠이 투박한 천은 내 심장을 데워주었지. 전하. 이제부터 내가 짤 비단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우리의 이야기다. 내가 너의 배틀이 되어주고 내가 나의 실이 되어다오. 이선은 설화의 이마와 눈 등에 차례로 입을 맞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을 머금는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진다. 낮 시간, 이선은 정물을 보는 서고로 설화를 몰래 부른다. 겉으로는 비단 도안을 논의한다는 핑계다. 수계, 이 비단 도안이 너무 소박하지 않은가? 가까이 와서 설명을 해보라. 송구하옵니다, 전하. 이것은. 그때 이선이 책상 밑으로 설화의 손을 꽉 잡는다. 설화가 놀라 숨을 들이키자 이선은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도안을 넘기며 속삭인다. 오늘 밤에는 배틀 소리 말고 내 이름을 불러다오. 전하 밖에서 다 듣습니다. 수기의 설명이 참으로 명쾌하구려. 상궁들은 들으라. 수기에게 상으로 귀한 과실을 내릴 것이니 준비하라. 밖에서는 상궁들이게 전하라고 답하고 안에서 두 사람은 입을 맞추며 소리 죽여 웃음을 터뜨린다. 왕의 무거운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설화 앞에서만 소년처럼 웃는 이선이다. 이선과 설화가 여느 때처럼 오붓하게 마주 앉아 있다. 설화는 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견모의 비단글 막 완성해 가고 있다. 이제 한 뼘만 더 짜면 완성이겠구나. 이것이 다 되면 내 이것을 항상 몸에 품고 다닐 것이다. 전하, 제 마음이 너무 깊게 배어 비단이 무거울까 걱정입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짓는 순간 밖에서 상선 어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전하, 좌의정 조영 대감과 대신들이 편전 앞에서 석고대제를 올리고 있나이다. 숙이 마마의 비단이 궁궐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요물이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사옵니다. 이선의 미간이 차갑게 굳는다. 설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조대감과 수십 명의 대신이 거적대기를 깔고 엎드려 있다. 그들 앞에는 설화가 짰던 비단 조각들이 널려 있다.
전하, 천안 중인 출신의 여인이 요사스러운 술수로 전하의 총명을 가리고 있나이다. 밤마다 빛이 나는 비단이라니 이것이 요물이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궁궐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 여인을 내치시고 배틀을 불태우소서. 조대감, 지금 내 후궁을 능멸하는 것이냐? 그 비단은 수기의 정성이 담긴 예술일 뿐이다. 정성이 아니라 저주이옵니다. 전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소신들 이곳에서 죽음으로 간언하겠나이다. 왕이 대신들과 대치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금군들과 희빈 김씨의 상궁들이 설화의 처소를 들이닥친다. 전하의 눈을 멀게 한 그 요물 배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때려 부수어라.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어머님 유산이자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키십시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이 설화를 거칠게 밀쳐낸다. 설화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고 곧이어 무거운 도끼와 망치가 배틀을 내리찍기 시작한다. 안 돼, 멈춰주세요, 제발. 북촌 개울가에서부터 설화와 함께했던 선비님과의 추억이 깃든 배틀이 조각나기 시작한다. 실타래는 갈기갈기 찢겨 허공에 날리고 달빛처럼 빛나던 명주실들은 흙먼지 속에 짓밟힌다. 사태를 진압하고 달려온 이선이 방에 들어선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다. 방 한가운데에는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고 설화는 그 조각들을 끌어안은 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다. 설화야. 전하 다 깨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제 어머님의 숨결도 이제 더 이상 달빛을 담을 배틀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왕이면서도 너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설화의 손등에는 배틀 조각에 긁힌 핏자국이 선명하다. 이선은 그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내 여인의 눈물 한 방울이 그들의 피가 되어 흐르게 할 것이다. 배틀이 부서진 뒤 설화는 식음을 전폐하고 폐허가 된 방에 머문다. 왕이선은 조 대감의 압박에 못 이겨 설화를 감싸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궁궐 밖에서 군사를 움직일 준비를 한다. 그때 설화의 앞에 늙은 무녀 월선이 나타난다. 설아야, 배틀이 없다고 비단을 못 짜느냐? 장인의 혼은 나무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다. 틀이 없는데 어찌 실을 엮겠습니까? 내 몸을 틀로 삼고 내 하늘 북으로 삼아라. 내 피가 실이 되고 내 머리카락이 무명이 되면 그 비단은 산자의 입이 아닌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설화는 결심한 듯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단칼에 잘라낸다. 그리고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 끝마다 작은 자상을 낸다. 아버님의 원통함과 어머님의 피눈물을 이 실에 꿰나이다. 설화는 자신의 무릎을 배틀 삼아 머리카락과 명주실을 섞어 손으로 직접 엮기 시작한다.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실에 스며들자 비단은 예전의 은은한 달빛이 아닌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붉은 광채를 내뿜는다. 한 땀 엮을 때마다 설화의 얼굴은 창백해지지만 비단 위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스스로 새겨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조 대감은 승리를 확신하며 설화를 사약에 처하라는 상소를 올린다. 그때 이선이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보좌에 앉는다. 전하, 요물이 깃든 배틀은 이미 파괴되었나이다. 이제 그 여인의 목을 쳐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조대감, 성급하구나. 수기가 밤새 배틀 없이 마지막 비단을 짜내었으니 그 비단을 보고 판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설화가 들어선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된 천으로 감싸여 있고 품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비단 한 필이 들려있다. 설화가 비단을 바닥에 길게 펼친다. 순간 현전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비단에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조 대감, 이 비단을 보시오. 이것은 내 피와 내 어머니의 넋으로 짠 비단이오. 비단 위에 새겨진 문양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과거 조대감이 설화의 어머니를 죽이고 장부를 빼앗던 그날 밤의 환영이었다.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이게 무슨 유술이냐, 거짓이다. 저 여인이 나를 모함하에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 비단은 진실만을 비춘다 하지 않았느냐 조대감.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아라.
20년 전 그날 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비단의 광채가 조대감을 휘감자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진실이 터져나온다. 그래, 내가 죽였단 그 계집이 내 부정 축제 장부를 가져가서 죽였다고. 두 우냐 딸년이나 똑같이 독종들이야. 조대감은 자신의 자백에 경악하며 쓰러진다. 이선은 즉시 금군들에게 명한다. 좌의정 조영과 그 일당을 대역죄로 압송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상황이 종료되자 설화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쓰러진다. 이선이 보좌에서 뛰어내려와 그녀를 품에 안는다. 설화야, 정신 차리거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와 내 어머니의 원한을 풀었다. 전하, 이제 제 비단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의 성군이 되시는 길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 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다. 제발 눈을 뜨거라. 이선의 오열이 편전에 울려 퍼진다. 피로 물든 비단은 그 소임을 다한 듯 서서히 빛을 잃고 평범한 천으로 돌아간다. 피로 비단을 짜고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왕 이선은 정무도 돌보지 않은 채 설화의 머릿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설화의 파르르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전하. 설화야,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설화가 눈을 뜨자 이선의 얼굴은 눈물과 수염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정인을 잃을까 두려워 떨던 한 사내만이 그곳에 있었지요. 살았구나, 고맙다.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조대감 일당이 처단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무렵 이선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지해주던 믿음직한 종친에게 양의를 발표합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제 막 태평성대가 열리려 하는데 어찌 물러나려 하십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살며 할 일을 다했다. 이제는 한 여자의 사내로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어명이니 더 이상 나를 잡지 마라. 시간이 흘러 모든 소문이 잠잠해진 어느 봄날. 북촌 끝자락, 예전 그 개울가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개울가에는 다시금 맑은 물소리와 함께 덜커덕 경쾌한 배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방님, 장작은 다 패셨습니까? 저녁 수제비 끓일 물이 다 식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왕 노릇보다 장작 패는 게 더 힘들구려. 그래도 이 국밥 냄새가 궁궐 수라상보다 100배는 낫소. 이선은 평범한 삼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는 설화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일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설화의 손등에는 예전의 흉터가 남아있지만 이제 그 위에는 이선이 끼워준 소박한 가락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설화야, 요즘 짜는 비단은 예전처럼 빛이 나지 않는 것이냐. 예전의 비단은 제 한이 담겨 빛이 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이 전하라는 빛으로 가득 차서 비단까지 빛날 필요가 없나 봅니다. 이선은 설화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비단이 빛나지 않아도 좋다. 내 눈앞에 내가 있고 내 손에 내 온기가 있으니 이것이 진정 내가 꿈꾸던 전설이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개울물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갑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개울가에 널어놓은 하얀 무명천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신비로운 요술은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진짜 기적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고려의 황혼기, 개경은 화려했으나 썩어 있었습니다. 권문세가들의 연회장에서는 매일 밤 비단자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나 그 담장 너머 민초들은 흙을 씹으며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부패의 중심에서 정직을 지키던 최대감의 저택은 간신 기철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느 삭풍이 몰아치던 밤, 최대감의 집은 이유 모를 불길에 휩싸입니다. 영모다! 라는 외마디 비명이 어둠을 갈랐고 관군들의 탈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놈이라 불리다 대감의 자비로 무결이라 불리게 된 호위무사. 그는 자신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아낼 겨를도 없이 안채에서 떨고 있던 외동딸 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마,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이 지옥을 건너가겠습니다. 무결의 검은 불길 속에서 푸른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관군 세세목을 단칼에 베어 넘기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개경의 성문을 빠져나와 벽난도 끝자락까지 달리는 동안 무결의 등은 설화의 눈물로 젖었고 무결의 가슴은 자신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서 지어졌습니다. 벽난도의 깎아지른 절벽 위 버려진 초가집에서 그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결은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어부들의 일을 돕고 품삯을 받아 설아에게 고운 쌀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설아는 그런 무결의 거친 손을 보며 밤마다 숨죽여 울었습니다. 무결아, 너는 왜 나를 구했느냐? 그 불길 속에서 나를 두고 갔어야 했다. 그녀의 물음에 무결은 그저 묵묵히 마당에 나무를 패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하늘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평화는 짧았습니다. 원나라의 황제에게 바칠 공려를 구하지 못한 기철은 점점 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려의 모든 계집을 뒤져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를 찾아내야 한다! 기철의 명령에 따라 벽난도 항구까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설아가 무결의 다친 다리에 바를 약초를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던 날, 그녀의 기품 있는 걸음걸이와 맑은 눈망울이 기철의 신복에게 포착되고 맙니다. 찾았다. 흙먼지 속에 숨겨진 보석을 찾았어. 며칠 뒤 초가집 주변으로 관군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공녀 명단이 적힌 두루마리가 펼쳐졌고 그 맨 앞줄에 최설화 세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결은 검을 뽑아들고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가려거든 나의 목을 먼저 가져가라. 하지만 설아가 무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결이 검을 휘두르면 그는 역적이 되어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며 무결아, 멈춰라. 나의 목숨 하나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다. 설아는 기철의 수하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압송선이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이 절벽 위의 정자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게 해다오. 그것은 무결과 작별할 마지막 시간을 벌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도박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 벽난도 절벽 끝 정자. 사방은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으나 정자 앞만큼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설아와 무결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결아, 너는 평생 나를 마마라 부르며 거리감을 두었지?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내 이름을 불러다오. 주인과 노비가 아니라 이 모진 세상에 던져진 가련한 남녀로 마주하고 싶다. 무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검을 지는 법만 배웠지 연모하는 여인의 마음을 받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당신의 이름조차 부를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니, 너는 나의 사내다. 나를 불길에서 구했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렸으며 이제는 나를 위해 남은 삶을 슬픔 속에 보낼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설아는 자신의 비단 옷고름을 직접 풀었습니다. 무결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으나 설아의 단호한 손길이 그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원나라 황제의 장식품이 되어 죽어갈 것이다. 하지만 내 첫 정망킴은 고려의 사내, 오직 너에게만 주고 싶구나. 무결아,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다. 무결은 비로소 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등위로 설아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살결을 맞대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다시는 올 수 없는 내생을 기약하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정자 밖에서는 파도가 비명처럼 바위를 때렸고
두 사람의 신음은 밤바람에 섞여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새벽 먼동이 틀 무렵 정자를 에워싸고 있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결은 설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준 뒤 자신의 부러진 검을 꽉 쥐었습니다. 가십시오, 설아야. 저 바다끝 절벽으로 가십시오.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무결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곧 죽음을 각오한 외침이었습니다. 무결은 수백 명의 관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과 같았습니다. 그의 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적들의 선열이 정자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무결의 몸에는 이미 수십 개의 화살과 창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면서도 설아의 앞길을 막아서는 적들의 목을 뱉습니다. 어서 가란 말이다.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절벽 끝으로 달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는 시커먼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추격대장의 가슴에 검을 꽂고 설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마, 아니, 나의 청인 설아야. 다음 생애에는 우리 꼭 평범한 부부로 태어납시다. 내가 매일 아침 꽃을 꺾어 당신의 머리에 꽂아주는 그런 사내로 태어날 테니.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무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무결아. 저 바다 밑이 우리에겐 개경의 대궐보다 따뜻할 것이다. 자, 가자.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은 채 붉은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은 파도 소리에 묻혔고 수면 위에는 설아의 붉은 댕기와 무결의 부러진 검손잡이만이 떠올랐습니다. 기록은 비정했습니다. 공녀 최 씨가 호위무사와 결탁하여 도주하다 실족사하였다라고 단 한 줄 적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덕난도의 백성들은 압니다. 달이 유난히 붉은 밤이면 바다 밑에서 은은한 노래가 들려온다는 것을요. 그것은 신분도 가난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연인이 나누는 영원한 속삭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바람치는 밤 벽난도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속삭여질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진정한 연인은 시간의 끝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말입니다.